키워드가 왜입니다. Y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좀 잡아왔는데요. 경찰의 진범 논란이 불거진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은 이춘재다. 이렇게 사실상 잠정 결론 지었습니다. 그 배경에도 일단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성 8차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부터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금탁 변호사께서 이 8차 사건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화성에서 일어난 여러 살인 사건들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8번째 일어난 이 사건은 1988년도에 집에서 자고 있던 어린 13살의 박 모양을 누군가 침입을 해서 그러니까 성폭행을 한 다음에 이제 잔인하게 살해를 했던 사건인데요.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에 유력한 용의자로 지금 재심을 청구한 윤 씨가 당시 농기계 수리공이었고 22살이었는데요. 예. 이 사람을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고 이 과정에서 모두 1심, 2심, 3심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되어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0년 정도 복역한 다음에 이제 가석방을 통해서 이제 석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춘재라고 하는 이제 연쇄 살인마가 등장을 했고 이 과정에서 내가 그때 자백을 했던 것은 경찰관들의 어떤 협박에 의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춘재의 범행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사건의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진범으로 잠정 결론 지은 어떤 배경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도진기 변호사께서 이 배경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결국은 현재 이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하고 나온 이춘재가 진범일 것이냐, 아니면 이미 확정 판결을 받은 윤모 씨가 범인일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경찰이 그동안 고심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이춘재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 진범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을 과연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진범이 아니면 알지 못할 만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가. 플러스 그런 진술들이 과연 그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봤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번에 보니까 그 이춘재의 진술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 그리고 현장의 그 피해자의 모습, 또 범행 수법에 대해서 가장 더 부합했다는 것, 이춘재 진술이. 그리고 특히 이 피해자인 그 박양한테 그 옷을 벗기고 이제 성폭행을 한 뒤에 다시 속옷을 입혔다 그런 진술이 나왔는데 그게 그 당시의 범행 상황과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춘재가 진범이다라고 경찰이 이번에 발표를 했고요. 말하자면 사실상 20년 전에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던 경찰 스스로의 수사를 과오를 인정한 셈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을 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사실과 부합한 이춘재의 자백이 있었던 것인데 경찰 조사 결과 윤 씨의 당시 진술하고 현장에는 결정적인 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허금탁 변호사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오늘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에 그 침입했던 이춘재의 진술에 따르면은 양말을 그러니까 지문을 아마 없애기 위한 지문이 들통나지 않기 위한 방법을 했던 것 같아요. 양말 손에 끼고 이제 넘어가서 맨발 상태로 침입을 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그 옷이 그 피해자의 어떤 속옷이 거꾸로 이렇게 입혀져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윤 씨의 경우에는 바지를 예를 들어서 나는 바지하고 속옷을 중간쯤 내린 상태에서 이제 성폭행을 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고 새로 성폭행을 한 이후에 다른 그 속옷이 거꾸로 이렇게 입혀져 있었는데 그것이 당시에 현장 상황하고 일치했고요. 그리고 책장을 넘어간 자리에 그곳에 발 족적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결국 지금 이춘재가 말하고 있는 상황, 즉 자신은 양말을 끼고 그리고 책상을 넘어갔다. 근데 그곳에 족적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범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좀 핵심적인 내용에서 과거에 어떤 범인으로 지목되었던 윤 씨의 경우에는 이것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현장 상황과 달랐고요. 오히려 이춘재의 말이
현장 범인만 알 수 있는 예. 그런 내용하고 일치했다는 것이죠. 또 예.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예. 이렇게 목을 졸랐는데 예. 정확하게 경찰에서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목을 심하게 졸라서 압박을 해서 예. 이제 사람이 사망이 이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경부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런 그 양말의 흔적들이 예. 그대로 시반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반이라는 것은 예. 사람이 죽고 나면 몸에 나타나는 피해 흔적들인데요. 예. 이것이 이제 아마 양말 자국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으로 그냥 이렇게 목을 조른다면은 예. 이렇게 썰림 현상이 없을 텐데 양말을 가지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그리고 반응을 하다 보면 양말에 의해서 약간 썰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이런 것들도 당시 부검 상황하고 일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이춘재의 진술이 훨씬 더 사실관계와 부합을 했고 기존에 이제 윤모 씨 같은 경우에 진술한 내용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당시 그 상황이 어땠는지를 확실하게 이제 이춘재의 진술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 더 가깝게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춘재가 지금 윤 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재심 청구한 상태인데 이춘재가 증인으로 나서겠다 이런 진술을 했다면서요? 예, 그렇죠. 이 재심에서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사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예. 근데 그 경우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진범 검거, 내지 진범 확인입니다. 예. 이 사건에서는 윤모 씨가 아니라 다른 진범, 즉 이춘재가 진범이다라는 그런 정황, 그런 것들이 새로운 증거가 되는 건데요. 예. 결국 핵심이 결국 이춘재 자백 진술인 거죠. 근데 이춘재가 과연 그 진술을 유지할 것인가, 또 증인으로 나서 줄 것인가가 핵심 키포인트였는데 예. 이춘재가 이번에 증인으로 나서겠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재심이 굉장히 어떤 급물살을 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예. 혹시나 이제 이춘재 본인이 나는 자백을 했지만 난 재판까지 나가고 싶진 않은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진술을 재판에 넘기겠느냐? 라는 가정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행인 것은 이춘재가 증인으로 나서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겁니다. 자, 재심 절차는 저희가 많이 좀 정리를 하긴 했는데요. 좀 짧게 재심을 신청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좀 밟는지도 정리를 해주시죠. 예, 재심은 두 단계입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을 재심을 개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재판이 있고요. 예. 그럼 두 번째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으면 실제로 그 재판을 다시 하는 절차입니다. 첫 번째로 이 재심을 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절차가 가장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예. 여기서 키포인트가 이춘재의 진술이고 그 예. 신빙성 문제인데 예. 이번에 경찰이 사실상 우리의 과거 수사가 틀렸다라고 자백을 인정한 셈이 됐죠. 예. 이춘재가 진범이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명백한 새로운 증거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재심이 개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재심 실제 재판이 진행될 때도 예. 이춘재 진술이 유지가 된다면 예.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예, 뒤집어진다는 가정을 좀 저희가 해서 재심에서 만약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윤모 씨의 주장대로 강압 수사에 따라서 허위 자백을 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과연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건지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금탁 변호사께서 과연 재심이 열리고 무죄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윤모 씨가? 일단 그 형사보상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무죄를 판결을 받게 되면 예.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당이 있습니다. 일당의 5배 범위 내에서 구속된 기간 등을 고려해서 이제 배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앞전에 어떤 한 변호사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계산을 해본 모양입니다. 예. 그랬더니 한 14억 원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왜냐면 기간이 일단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 상당한 금액이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형사 보상하고는 별도로 국가 배상 소송이라는 것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가 배상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피해가 예. 그 형사보상법에서 정한 그것을 훨씬 넘는다는 것을 입증한다든지 하면은 예. 따로 이제 국가 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국가 배상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형사 보상과 비교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어떤 관례들을 비춰보면은 예. 형사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 즉 따로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예.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 금액이 좀 본인의 어떤 인생을 다 되돌린 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예. 금전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심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렸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큐브 속 사건까지 저희가 만나봤고요. 오늘은 두 분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진기 변호사 그리고 허금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